자, 이제 여러분들 이번 시간에는 부채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채는요,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가 있습니다. 우리 유동부채, 비유동부채 몇 년을 기준으로 나누고 있을까요? 여러분들 기억나세요? 바로 1년 기준이었죠. 자산도 1년을 기준으로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으로 나누었듯이요. 부채 역시나 1년을 기준으로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로 나눕니다. 자, 유동부채라 하면 1년 이내 상환해야 되는 의무가 있겠고요. 비유동부채는 1년 이상 기간 동안에 상환 의무가 있는 거겠죠. 자, 부채다라고 하면 타인의 자본으로서 내가 상환을 해야 되는 의무라는 점 기억해 주세요. 자, 부채의 종류에 대해서 볼까요? 유동부채다라고 해서 이제 1년 이내에 갚아야 되는 부채. 자, 일반적 상거래에서 나타나는 채무 계정으로서 이 매입 채무, 즉 외상 매입금과 지급어음이 있고요. 일반적 상거래가 아닐 때에는 미지급금, 그 다음에 이제 미지급 비용, 선수금, 선수수익, 단기차입금, 미지급 법인세 혹은 미지급 세금이라고도 하고요. 예수금, 유동성 장기부채가 있어요. 자, 이런 계정들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 하나하나씩 배워가실 텐데요. 사실 외상매입금과 지급어음은 앞에서 배웠죠. 외상매출금과 받을어음을 배우시면서 반대의 계정인 외상매입금, 지급어음 얘기했었고요. 미지급금 역시나 미수금 이야기할 때 반대 계정으로 얘기했었고요. 선수금은 선급금의 반대 계정으로 얘기했었죠. 자, 단기차입금 역시나 단기 대여금 얘기할 때 이야기했었습니다. 자, 이렇게 빼고 나니까요. 미지급 비용 선수수익, 미지급 세금 혹은 미지급 법인세, 예수금, 유동성 장기부채 이 정도만 새롭게 추가가 되었네요. 자, 외상매입금과 지급어음부터 한번 보도록 할까요? 첫 번째, 원재료 100만 원을 구입하면서 70만 원은 약속어음 지급하고요. 지급어음 70, 30만 원은 월말에 지급하기로 했대요. 외상매입금 30. 이게 원재료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만약에 토지나 건물이었다면 모두 다 미지급금 100만 원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일반적 상거래에 속하는 원재료 혹은 상품, 제품 이런 것들은 약속어음이다, 외상이다. 여기에 맞춰서 지급어음이다, 외상매입금이다. 이렇게 하는 거고요. 자, 미지급금은 업무에 활용할 토지, 건물을 구입하면서요. 토지는 약속어음을 지급하고 건물은 월말에 지급하기로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토지의 가격은 업무에 활용할 거니까 유형자산으로서 차변의 토지 그리고 1억 원, 건물 2억 원이 됩니다. 모두 다 약속어음을 지급했다라고 해서도 미지급금이고요. 약속어음 지급하고 월말에 지급한다는 거 역시나 외상을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미지급금입니다. 일반적 상거래가 아닐 때에는요. 이처럼 앞에는 원재료일 때는 지급어음과 외상매입금이었지만 일반적 상거래가 아닐 때는 모두 다 미지급금으로 쓰고 있죠. 자, 관리부 직원들과 식사를 하고요. 식사 대 10만 원을 카드로 결제했다. 자, 우리 회사 직원들과 밥을 먹으면 직원의 복지와 이익을 위해서 쓴 돈이다. 그래서 복리후생비라고 불러요. 그 다음 이제 대변에는 미지급금 이렇게 쓰고 있고요. 이 카드로 결제하다 미지급금 카드 회사가 거래처가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삼성카드를 긁고 오면 일단은 삼성카드 쪽에서 그 가맹점인 나의 소비처에다가 대금을 먼저 넣어줄 거고 나는 나중에 카드 결제일 날 카드 회사에다 돈을 갚으면 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요 거래처는 카드 회사가 될 거예요. 자, 그 다음 선수금입니다. 우리 앞에서 선급금이라는 계정을 배우셨어요. 선급금은 물건을 구매하기 위해서 계약금을 먼저 냈을 때 그때 선급금이다 라고 배우셨었는데 반대로 선수금은 물건을 매출하는 과정에서 돈을 받아놓은 거죠. 자, 제품 300만 원을 판매하기로 계약하고요. 계약금을 현금으로 수령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차변에 현금 쓰시고요. 대변에 계약금을 받았다 그랬을 때 먼저 선 받을 수 그래서 돈 해서 선수금이 됩니다. 자, 돈은 받았지만 물건이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만약 물건을 보내지 못하면 돌려줄 의무가 있는 돈이다 라고 해서 선수금은 부채에 속합니다 라고 했었고요. 자, 제품을 인도하고 계약금을 제외한 나머지가 외상으로 판매했다라고 합니다. 자, 대변의 제품 매출, 차변에 계약금 받은 거 선수금, 나머지에 대해서는 외상으로 했다라고 했을 때 외상 매출금으로 쓰고 있다는 거죠. 자, 여기까지 잘 보셨으면 되겠고요. 자, 우리가 물건을 보내기 전까지는 계약금 받은 건 돌려줄 의무가 있다. 물건을 보내면 그 의무를 제외하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금입니다. 자, 이 부채 계정 중에서 또 하나의 하이라이트, 예수금 반드시 기억해 주시는데요. 이 예수금 같은 경우는요, 새로운 장비의 도입으로 생산직 직원의 교육을 실시하고 강사를 초빙해서 교육 실시하는 그 교육비에 대해서 100만 원을 지급했다고 합니다. 100만 원 지급 시에 이 3만 3천 원은 세금을 원천 징수한 후 지불하였다라고 해서요. 타인이 납부할 세금을 예비로 받아놓고 있으면 우리는 예수금이라는 계정을 쓰고 있습니다. 자, 꼭 교육훈련비 때만 나오는 건 아니고요. 굉장히 다양한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차변에 생산직 직원들 월급 줄 때, 임금을 지급할 때 생산직 직원들이 납부해야 되는 예를 들어서 소득세, 지방소득세부터 시작해서 뭐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장기요양, 고용보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원천 징수하면 회사가 원천 징수해서 두고 있는 돈은 모두 다 예수금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사무직 직원에 대해서라고 한다면 대변의 계정은 똑같은 채 차변만 급여라고 인식을 하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 우리가 퇴직금을 줄 때에도요. 이 퇴직금과 관련해서 내야 되는 세금들을 원천 징수하죠. 그게 바로 뭐냐? 퇴직급여를 지급할 때 퇴직소득세 원천 징수하는 거 예수금입니다. 자, 임금도 있고 급여도 있고 퇴직급여도 있고 또 뭐도 있느냐? 앞에서 보셨던 교육 훈련비요. 우리가 직원을 외부에다 교육을 맡길 수도 있지만 내부에 강사를 초빙해서 이렇게 교육을 하게 되면 강사료를 지급해야 돼요. 근데 그때 강사료를 지급할 때 강의료를 100% 다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강사가 납부해야 될 세금을 이렇게 원천 징수하고 나머지만 준다는 거죠. 이 원천 징수 세금에 대해선 예수금이라고 부르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고요? 여러분들 이자 비용도 있어요. 누군가에게 회사가 이자 소득을 제공하면 회사 입장에선 이자 비용이 나갔다고 하고요. 타인이 납부해야 될 세금을 원천 징수해서 받아놓은 경우에는 이렇게 예수금이라고 부르는 거죠. 자, 잘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물론 제가 써드린 것 외에도 더 많은 내용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험에서 이 정도 기본적으로 자주 출제가 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대변에 어떤 세금을 원천 징수하든 상관없어요. 남이 내야 될 세금을 원천 징수해 놓고 있다라고 하면 모두 다 예수금이 되겠습니다. 자, 반드시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 여러분들께 팁을 하나 더 드리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자 비용일 때 예수금이었다고 한다면요. 반대로 대변에 이자 수익을 얻을 때 차변에 세금을 역시나 반대편에 원천 징수하고 나머지만 받게 됩니다. 지금 이자 비용을 지급할 때 보통 예금의 예수금이었다고 한다면 이자 수익을 받는 사람도 보통 예금에 들어오는 돈과 그다음 원천 징수세액이 있을 텐데요. 이자 수익일 때 원천 징수세 여러분들 기억나십니까? 바로 당좌자산에서 배웠던 선납 세금 계정이죠. 반드시 기억해 주세요. 자, 그래서 예수금이라는 계정이 있다고 한다면 반대에는 선납세금이라는 계정이 이렇게 있다는 점 잊지 말고 꼭 기억해 주세요. 자, 그 다음에 다음도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리직 직원의 급여 200, 생산직 직원의 급여 200. 자, 원천징수세,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건강보험, 국민연금 어떤 녀석이 되든 상관없어요. 모두 다 예수금 그리고 나머지만 보통예금에서 지급하였다. 자, 생산직 직원에 대한 건강보험료 10만 원에 대해서 자, 만약에 앞에서 우리가 받아놨던 이 예수금이 모두 다 건강보험료였다라고 가정을 해보는 거고요. 이 건강보험료 같은 경우에 회사가 절반을 내주기도 하고요. 나머지 절반만 회사 직원이 부담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러다 보니 생산직 직원이 부담했던 건강보험료와 관리부에 대한 건강보험료는 모두 다 예수금이라고 불러놨을 건데요. 회사가 납부해주는 절반은 직원의 복지와 이익과 후생을 위해서 내준다. 그래서 복리후생비가 됩니다. 또 하나, 복리후생비는 비용 계정이기 때문에요. 500번, 800번을 구분해 주는 거죠. 자, 생산직에 대한 건강보험료 500번대 복리후생비, 관리부 직원에 대한 건강보험료 800번대 복리후생비. 이렇게 하다 보니 직원이 부담한 거 20, 회사가 내주는 절반 20,
그래서 현금이 40이 나가더라 라고 합니다. 자, 직원의 부담, 회사의 부담, 건강보험료, 복리후생비라고 부른다는 점 꼭 기억하시고요. 자, 나중에 비용 계정 인식할 때 다시 한번 나오겠지만요. 건강보험료가 아닌 국민연금에 대해서 회사가 내줬다라고 한다면 이 국민연금에 회사가 부담해주는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직원 부담금은 예수금이라고 했을 거고요. 회사가 내주는 절반에 대해서는 뭐라고 할 거냐? 바로 이렇게 얘기하죠. 세금과 공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직원이 내주는 나머지 절반에 대해서 우리가 직원이 내주는 게 아니라 죄송합니다. 회사가 내주는 절반에 대해서 국민연금은 세금과 공과 처리하고 있다는 거 꼭 구분해 주세요. 자, 그 다음 이자 비용 지급하면서 이자 소득세를 제외한 나머지가 보통예금에 지급됐다. 자, 뭐라고 표현하든 상관없어요. 이자 소득세라고 하든 원천징수세액이라고 하든 모두 다 우리는 남이 내야 될 세금을 원천징수하면 이렇게 예수금이라고 하고 있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자, 여기까지 유동부채에 대해서 잠깐 배워봤는데요. 물론 유동부채에 모든 걸 다 배운 건 아닙니다. 유동성 장기부채가 있을 텐데요. 이런 유동성 장기부채는 다음에 나올 비유동부채 장기차입금과 관련해서 연결해서 배워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유동부채 내용이 왜 이렇게 짧을까요? 라고 하시는데요. 앞에 자산을 배워오시면서 이미 반대 상황에 대한 개정으로 많이 배웠기 때문에 여러분들 쉽게 정리하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자, 여기서 배웠던 것 중에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될 거 뭐 있었다고요? 방금 보셨던 이 예수금이라는 계정에 대해서 사용하는 방법, 요거 추가적으로 더 나온 거니까 자세하게 살펴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사실 미지급 법인세라는 표현보다는 이제 미지급 세금이라는 계정을 자주 쓰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제가요, 팁으로 좀 하나 더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이 미지급 세금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해보자고 한다면 미지급 세금에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나중에 법인세를 납부할 때에도 미지급 세금이 있고요. 그 다음 부가가치세에 대해서 납부할 때도 미지급 세금을 쓰는데요. 자, 법인세 같은 경우는 차변에 법인세 비용. 자, 그리고 이제 법인세도 한꺼번에 다 내는 게 아니라 중간에 미리 먼저 납부했던 법인세가 있다라고 이제 설명을 드리고요. 선납 세금을 제외한 나머지를 추가로 납부할 거 미지급 세금이다 라고 해서 회사가 결산하는 날짜로 이런 회계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부가가치세에 대해서라고 한다면 매출세액인 부가세 예수금이 매출세액인 부가세 예수금이 차변에 따라 붙고요. 대변에는 매입세액인 부가세 대급금을 정리한다고 해요. 자, 사실 아직 저희가 회계만 배웠지 부가가치세를 배우지 않아서 여러분들 입장에서 부가세 예수금이다, 부가세 대급금이다 이런 계정이 많이 낯설긴 하실 텐데요. 일단 한 번쯤 들어봐 주시면 나중에 나왔을 때 더 익숙해지실 거예요. 자, 이렇게 부가세 예수금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인 부가세 대급금을 빼면 나머지를 납부세 미지급 세금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법인세라든가 부가가치세에 대해서 앞으로 납부할 부분에 대해서 미지급 세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미지급 법인세라는 표현보다는 이렇게 미지급 세금이다. 그래서 법인세와 부가가치세에 납부해야 될 금액을 자주 이야기하고 있다고 하니까요. 정리해 주시면 더 좋겠죠? 자, 저희 문제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고요. 다음에서는 비유동 부채에 대한 설명을 이야기하도록 할게요.